없는데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포럼을 처음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농부시장에 관해서 좋은 발표를 하실 만한 연구자를 제가 찾아서 섭외를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무능해가지고 찾지를 못하고 책임져야 되는 상황 비슷하게 돼버려서 왔는데, 사실은 저는 이 농부시장에 관해서 경험적인 조사 연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좀 부담이 되는 자리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식생활이나 건강에 관련된 습관이 매우 불량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뭐 장을 본다든지 이런 일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발표를 하니까 좀 힘들죠. 그래서 좀 급하게 좀 한국에서 농부시장이 어떤 의의를 지니는가, 그 위상은 어떤 것인가, 이런 관점을 다소 좀 이론적일 수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제가 기본적으로 이것저것 족보 없이 공부를 해왔지만 제 관점은 사회학적인 시각이어서 제가 일하는 연구원에서는 잘 안 통하는 마이너리티의 주장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먹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발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농부시장, 마켓이라고 하니까 시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뭘 해야 된다 이런 말 뉴스에 나오잖아요.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시장 그러면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 수요, 가격 이런 말들 나오면서 사람들의 경제 생활을 구성하고 조직하는 어떤 원리,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경제학자들은 그렇습니다. 시장 그러면 뭔가 추상적인 원리인 것 같아요. 뭐 자원을 배분하는, 뭐 어려운 말로 자기 완결적인 시스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다른 각도의 말도 있습니다. 사회학자 중에 어떤 사람들은 시장이란 건 다른 게 아니고 인류 문명이 성립된 이후로 인간은 항상 뭔가를 교환을 주고받으면서 살아왔는데, 교환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 교환 제도는 그러니까 공짜로 주고 공짜로 받는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호혜성의 원리에서 주고받는 것도 있고, 강압적으로 교환하는 제도도 있죠. 시장은 등가성의 원칙에 의해서 그 가치에 비례해서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화폐를 주고 상품을 교환하는 그런 제도일 뿐이다. 여러 가지 교환하는 제도 중에 한 가지 방식, 한 가지 제도가 시장이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주류 경제학자들은 되게 싫어합니다. 보통은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를 일개 제도 수준을 끌어내렸기 때문에 좀 싫어합니다. 이 질문은 제가 저희 연구원에서 주류를 이룬 경제학 박사들한테 종종 던집니다. 그러면 제도 중에 하나일 뿐이다, 교환 방식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는 눈치가 다 보입니다. 이거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인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농부시장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것은 장소입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시장은 장소다. 그래서 이게 아마 사전적인 정의일 거예요. 사람들이 미리 정해진 시간에 흥정을 통해서 재화를 교환하려고 만나는 장소. 자, 농부시장이라고 할 때는 어떤 세 가지 개념 중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우리를 이해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충남 예산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시장 그러면 떠오르는 게 두 가지 풍경이 있습니다. 아직도 오일장이 있는데요. 시골 면인데, 하나는 제가 외갓집에서 컸는데 외할머니께서, 그러니까 7살, 8살 인물이니까 외할머니께서 50대 초반이실 때 오늘 장날이니까 사자, 구자 들은 날 장소거든요. 장날이어서 돈 사러 간다고 그러세요. 돈 사러 간다, 돈을 산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돈을 사러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산다는 얘기는 교환하러 간다는 얘기예요. 뭘 가지고? 밭에서 수확한 채소, 대파, 시금치, 뭐 봄에는 마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가면 면사무소 근처에 공터가 하나 있는데
뭐 상인들이나 흔히 얘기하는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장돌뱅이들도 오지만 동네 아주머니도 그냥 거기 앉아가지고, 지금도 그런 경우 많습니다. 아까 로빈 박사님 사진에도 얼핏 스쳐가는데 그냥 앉아가지고 농사 짓는 분들이 앉아서 채소를 팔았어요. 그리고 돈을 받고 그걸 돈 사러 간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항상 그 장날 되면 할머니 쫓아가가지고 한 너댓 시간 그 근처에서 버팅기고 놀면 대충 팔거든요. 그러면 이제 돈이 좀 생기면 할머니를 쫄라서 그 당시로서는 매우 비싼 150원짜리 짜장면을 한 그릇 사 먹고 오는 게 이제 5일마다 한 번씩 오는 낙이었는데 그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서 단순히 거래의 장소로서만이 갖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자료를 찾으려다 제가 못 찾았는데 그 월간 새농민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잘 모르실 거예요. 새농민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이게 60년대부터 발간이 됐는데 60년대 말에 그 잡지를 이렇게 보면 뒷부분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당시의 경제학자들과 뭐 여러 학자들이 60년대 말에 박정희 정부에서 유통 근대화 정책을 하겠다 그러면서 5일장을 폐지시키려고 합니다. 그 노점에서 그냥 뭐 폼도 안 나는 자리에서 노지에서 그냥 아무나 들고 와가지고 팔고 이래가지고 이게 선진적인 유통이냐, 이거 다 폐지하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마트, 그 정도 규모는 아니겠지만 슈퍼마켓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하자. 근데 아예 5일장을 없애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잡지에 찬반 논쟁이 계속 실립니다. 주류의 농경제학자 좋은 생각이라고 유통을 선진화해야 된다고 하는데 반대 의견들이 심심치 않게 있었어요. 반대 의견에 논리는,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5일장은 그저 유통하는 장소가 아니다. 장 보러 가서 저기 옆에 동네 옆에 면으로 시집간 딸 어떻게 사는지 소식도 듣고, 친구 만나서 읍내 사는 친구 만나서 막걸리도 한잔하고, 그래서 여기는 지역사회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만나는 사회적인 장소의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5일장을 갑자기 다 없애버리면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반대의 글들이 이미 67년 8년 그 무렵에 제출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은 뭐 5일장을 강제로 폐지하지 못했고 서서히 이제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요. 시장을 장소로 이해할 때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농부시장에서 견지해야 될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밑에 그 흘림체로 쓴 거는 그런 부분을 잘 포착한 장사익의 노래 가사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그리워서라고 하는 별로 히트치지 못한 노래를 들어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런 말이 쭉 나오고 이제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뭐 출출하실 텐데 약주 한잔 하시죠? 그러면 좋지, 뭐 이런 소리 하고 뭐 이런 풍경인 거죠. 이게 장소로서의 시장이 갖는 이미지는 이런 것이다. 그리고 이 이미지가 아마 제가 볼 때 농부시장에서 여러 가지 핵심 중에 한 가지를 차지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론적으로 들어가면 농부시장을 이제 네덜란드의 유명한 농촌사회학자인 판드 플루 교수는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둥지형 시장의 일종이다. 이게 번역을 제가 하기 힘들어서 그냥 둥지형 시장이라고 했습니다. 네스티드 마켓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스트가 새 둥지란 뜻이 있죠. 그 다음에 수학 용어에서는 일종의 부분 집합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시장이 전 세계 굉장히 다양한 큰 시장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을 차지하는, 하지만 굉장히 특수한 형식을 가진 시장을 네스티드 마켓이라고 합니다. 그 특수한 형식, 특수한 의미가 뭐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제가 어렸을 때 얘기했잖아요. 5일장에 우리 할머니는 상인이 아니지만 그냥 대파 뽑아갖고 앉아서 팔았어요. 상인이 아니어도 가서 팔 수 있어요. 지금은 뭐 지금도 재래시장 이런 거 있지만 농산물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주류 시장은 뭡니까? 마트들이죠. 도시에서는 어느 농민이 무턱대고 마트에 들어앉아서 물건을 팔 수가 없죠. 그죠? 소비자도 애지간한 농산물은 그런 마트를 가지 않으면 사기가 힘듭니다. 농협 하나로마트든 이마트든.
그리고 그 마트에 진열되거나 가격 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품목의 구색이나 이런 것들은 그 대형 매장만 그런 것은 아닌데 대표적으로 대형 소매점들이 정한 프로토콜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전시가 되고 판매가 됩니다. 거기에서 물건을 팔려면 그 대형 유통기업에 납품을 해야죠, 농민이. 그럼 조건이 있어요. 가격도 있고 뭐도 있고 다 맞춰야 되고 소비자도 딴 데 가기 힘드니 거기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대형 소매 할인점들이 쳐놓은 저 까만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이 지점들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소비자가 농산물을 살 수도 없고 생산자도 팔 수도 없다는 거죠. 이걸 이제 라투르라고 하는 철학자의 표현을 빌려서 플루크에서는 의무 통과 지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농산물을 사거나 팔려면 의무적으로 통과해야 되는 지점인 거죠. 저게 들어가지 않으면 농민이 팔 수가 없어요. 이제 문제는 제가 지금 이 얘기는 이 대형 소매점으로 대표되는 유통 시스템, 현대화된 유통 시스템이 과점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유통 단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거의 독점하거나 과점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 통과 지점을 만들어서 자기 조건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농민이 저기에 들어가서 팔면 손해가 난다, 그 상인에게 많은 걸 뺏긴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농민은 아예 저기를 들어가질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예 들어가질 못한다는 거예요. 저기 가면 손해 난다는 뜻이 아니라 저기 밭에서 그 마늘밭 300평 1000제곱미터 하면 마늘이 한 얼마나 나올라나? 몇십 점 나올 거예요. 한 4, 50점 나올라나? 한 접이 100개거든요. 그래봤자 1.5톤 용달 트럭에 반의 반도 안 될 거예요. 이거 들고 이마트나 심지어는 가락동 도매시장 가기도 어렵습니다. 진짜 소농들은 뭐 농산물 캐봐야 요만큼인데 이거 들고 어디서 팔아요? 옛날 같으면 오일장에 가서 우리 할머니처럼 앉아서 팔았는데 오일장이 없잖아요. 이래서 굉장히 다수의 농업인들이 아예 시장 진입이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특히 고령자고 소농인 경우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시장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시장을 만들자라는 움직임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우회해서 의무 통과 지점을 우회해서 시장을 만들고 그것을 둥지형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관계 시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고 대표적인 형식은 흔히 얘기하는 꾸러미, 그다음에 로컬푸드 직매장 굉장히 많죠. 그다음에 농부시장, 이 정도가 한국에서 대표적인 둥지형 시장의 유형인 것 같은데 어떤 형식을 막론하고 공통점은 뭐냐면 의무 통과 지점을 우회해서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의 간격을 잇고 만나게 하고 우회해서 별도의 판을 벌린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는 제가 농민 입장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워낙에 힘든 여건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런 둥지형 시장 어떤 면에서 차별화되는, 뭐가 다르냐? 그럼 마트하고 이론적으로 몇 가지 정리할 수 있죠. 여기는 이제 로빈 박사님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얘기들이 좀 비슷한 의미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유하는 규범적 틀이 있다. 이걸 지켜야 된다.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규칙은 농부와 소비자가 공유하는 규칙이거나 사실은 시장 관리자까지 공유해서 같이 만들고 유지하는 규칙인 거죠. 이마트에 가면 이마트의 규칙이 있죠. 근데 그 규칙은 소비자나 농민이 참여해서 만든 규칙이 아니에요. 이마트 점장이 만든 규칙입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특히 농부 시장의 경우에는 이 시장의 인프라, 물질적 인프라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일단 초라합니다. 건물이 없죠. 뭐 천막 뭐 이런 거 일단 초라합니다. 하지만 다르죠. 근데 초라하다고 볼 건 아니에요. 그것이 갖고 있는 아까 장사에게 노래에서 나오는 것 같은 풍경을 연출할 수도 있고 굉장히 독특한 차별적인 요소들이 있고 그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둥지형 시장, 특히 농부 시장 같은 것들이 형성되면 그 안에서 교환되는 생산품들, 이런 것들의 가격이나
품질이라든지 기원, 어떻게 어디서 온 거냐, 그다음에 생산 방법, 뭐 유기농을 한 거냐 뭐냐 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별화가 됩니다. 이것이 세 가지 중요한 특징입니다. 판더플루 교수가 왜 둥지형 시장이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번역하기 힘들어가지고 제가 중국의 그 책이 번역이 돼 찾아보니까 거기는 포란 시장이라고 해놨더라고요. 알을 감싸고 있는 포란 시장이라고 하면 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둥지형 시장이라고 했는데 그 각주 달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새 둥지 있지 않습니까? 새 둥지는 굉장히 다양한 느슨한 소재들로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자기 몸에서 나오는 어미새가 깃털, 나뭇가지, 그리고 가끔은 플라스틱 쪼가리 이런 거 섞어가지고 끌어모아서 아주 공들여서 둥지를 만듭니다. 자, 겉보기에 초라합니다. 플라스틱도 껴있고 튼튼한 구조물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새는 그것을 아주 공들여서 만듭니다. 왜냐? 거기서 알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알은 미래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둥지는 미래를 위한 토대고 어떤 소중한 것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어린 새가 그 둥지 안에서 자라나 결국은 스스로의 힘으로 날아가길 바란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둥지형 네스티드 마켓이란 말을 쓰는데 뭐 좀 음미해 볼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플루 교수 말에 따르면 이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나온 건데요. 일단은 누가 무엇을 소유하는가? 일반 농산물 시장은 대부분 기업이 컨트롤하지만 둥지형 시장, 농부 시장 뭐 이런 것들은 소비자와 농업인이 서로 연결돼 있고 농업인들이 소유에 참여를 한다는 얘기고 무엇을 하는가? 일반 농산물 시장에서 농업인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농업인 역할은 기업체에 식품 원료를 공급하는 것이 본인의 역할의 전부입니다. 일반 시장에서는. 그런데 둥지형 시장에서는 농업인들이 농장 내 가공이나 그다음에 뭐 소비자 기대를 반영을 해서 더 거기에 소비자의 기대에 맞는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생산 과정을 재설계하고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업인의 역할이 확장이 됩니다.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얻는가? 이건 아까 루비문 박사님 그래서 나왔는데 일반 시장에서는 창출된 부가가치 대부분을 기업이 가져갑니다. 유통기업이든 뭐 등등. 근데 둥지형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배제되기 때문에 농업인 입장에서는 부가가치 상당히 많은 부분을 농업인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잉여, 사고팔고 그러고 남은 것, 비용을 다 빼고 남은 것, 농민 입장에서요. 이걸 가지고 뭐 하느냐? 둥지형 시장에서는 농민이 다양한 형태의 영농을 추구하거나 자기 본인의 살림살이를 향상하는데 추가로 얻은 소득을 활용한다. 이런 식의 이제 장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농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딘가에 그런 글을 썼는데 원리로서의 시장이라고 할 때 그런 말 있죠. 뭐 아담 스미스가 그런 말 했다든가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지배된다. 손이 보이면 안 된대요. 시장에서. 제가 볼 때 농부 시장에서는 손이 보여야 됩니다. 생산자의 손과 얼굴이 보여야 됩니다. 소비자의 손과 얼굴이 보여야 되고. 왜 그러냐? 농부 시장에서 오고 가는 것은 세 가지 층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시장은 저기 두 번째 층위만 있어요. 층이 2라고 되어 있는 거. 상품하고 화폐만 오고 가는 게 보통의 시장이라면 농부 시장은 맨 위에서부터 다른 층위가 있습니다. 1번 층위를 보면 뭐냐면 소비자들이 농산물에 관해서 기대가 있죠. 아, 이런 농산물이 있으면 좋겠어. 그리고 대개 또 농부 장터마다 브랜드화됐다고 표현하셨는데 거기 특징, 마르쉐에 가면 이런 걸 볼 수 있을 거야. 이런 걸 들고 나오면 좋겠어, 농민이. 이런 기대들이 농민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만날 수가 있으니까. 얼굴을 보니까, 손이 보이니까. 그래서 만남이 중요한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걸 가지고 농민은 다시 피드백을 해서 야, 지난번에 갔더니 누구누구가 이런 거 좀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아이디어를 주던데 그렇게 한번 해볼까? 피드백을 해서 새로운 상품, 새로운 형태의 농산물을 그렇다고 해서 아주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겠지만 만들어 갖고 오죠. 만든다는 얘기는 농민이 자기 농사 방식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상당 부분. 이런 층위가 하나 있고 상징적 교환의 층위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농민들에게
고맙다고 쉽게 표현을 합니다. 앞에 있는데 그러면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집에 가겠어요? 직접 샀는데 고맙다고 표현을 하고, 그 말을 들은 농부들은 거기에 고무돼서 농업활동에 아주 정성을 쏟습니다. 이런 식의 교환이 있죠. 그 와중에 거기서 거래되는 농산물, 그 다음에 시장 자체가 차별성을 얻게 됩니다. 뭔가 다르다, 이 농부시장에 가면. 그리고 그 농부시장에 참여하는 농민은 소비자로부터 평판을 얻게 됩니다. 마르샤에 갔더니 누가 뭐 이런 걸 해갖고 왔는데, 토종장에 서서 갔는데 이런 걸 가지고 나왔던데 저 홍성에 사는 누구고 뭐 이런데, 이러면서 평판이 형성되죠. 되게 긍정적인 평판. 이런 상징과 정보와 지식이 농산물과 화폐가 유통되는 위아래로 같이 옮겨 다닙니다. 일반 시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사회적 차원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이 우리는 너무 간과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농부시장은 커먼즈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좀 엄밀한 학술 용어는 아닙니다. 엄밀하게 학술 용어를 하면 커먼즈라고 부르면 안 되고 커먼풀 리소스라고 불러야 되는데 대충 얘기하는 겁니다. 커먼즈가 뭐냐? 거칠게 얘기하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공동으로 이용하는데 그것을 갈라먹거나 팔아치울 수 없는 게 커먼즈입니다. 그런 게 있을까요? 도시에서는 커먼즈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하는데,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회의를 해가지고 야, 우리 나눠 먹자, 이거 같이 이용하지 말고 각자 n분의 1씩 갈르자, 이렇게 처분할 수 없는 게 커먼즈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대표적인 게 조개 양식장 가보신 분 계실까요? 바닷가에 가면, 충남 태안군의 바닷가에 가면 조개 양식장이 있습니다. 공유지죠. 소유권은 국가에게 있습니다. 근데 갯벌 1000평, 여기를 그쪽에서 조개를 캐서 생활하는 어민들에게, 어촌계 집단에게 빌려줍니다. 무상으로. 그럼 거기에서 어촌계 개원이, 어민이 10명이면 1000평에서 조개를 캐서 팔아가지고 생활을 이어가는데, 10명이 어느 날 야, 이렇게 같이 1000평 하지 말고 각자 10분의 1씩 100평씩 여기 네 거 여기 내 거 이렇게 나눠 갖자, 그렇게 못합니다. 이런 게 커먼즈입니다. 또 하나 커먼즈가 뭐냐면, 시골에 가면 많이 있는 마을회관이에요. 마을회관 나눠 가질 수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공동으로 이용하지만 나눠 가질 수 없습니다. 보통은. 이런 게 커먼즈입니다. 농부시장은 이런 커먼즈의 성격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 개인이 농부시장을 다 운영할 수가 없다. 그리고 여러 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니까 아까 드린 말씀인데, 공동의 규칙이 있는 것이고, 그 규칙에 따라 각자 역할 분담을 해서 작동을 하는 게 농부시장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규칙이 계속 발전하고 반복되면 일종의 제도로서 굳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규칙 자체도 커먼즈지만 그 규칙을 여러 명이 이용하니까 물질적인 인프라 이런 것도 커먼즈입니다. 당연히 같이 이용하고, 심지어는 거기에서 오고 가는 신뢰, 평판 이런 것도 커먼즈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참여하는 모두에게 편익을 만들어내는 것이 커먼즈고, 이게 농부시장의 특징이고, 여기서 결국 소비자는 차별화된 생산물을 얻을 수가 있고, 농업인은 더 좋은 가격을 얻게 된다, 이런 편익이 있다는 거고, 이 4분의 1은 뭘까요? 짐작가시는 게 있으신가요? 품목을 불문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쌀 빼고 웬만한 밭작물은 농가 수치 가격이라고 하죠. 농민이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그 가격, 비용, 나중에 거기서 비용 빼면 소득은 더 줄어듭니다만, 농가 수치 가격이 소비자 가격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4월 달에 상추 1kg 한 박스가 롯데마트에서 2만 원에 팔릴 때 농민 생산자는 대충 한 4, 5천 원 받습니다. 여기에 농부시장의 결정적인 중요성이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2~3분밖에 없어서. 제가 경험적인 조사 연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현재 상황은 어떠냐? 아직 코로나19의 여파가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대면으로 뭘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돼버렸어요.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도 온라인 마켓이 뜬다고 그래가지고 그쪽 연구가 엄청나게 최근 2~3년 사이에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농부시장 연구는 전혀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장이 서기 때문에 농부시장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제 안전이나 위생 측면에서 통제를 하는데 코로나 때 아주 엄격했겠죠. 제가 보기엔 그 관행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한동안 갈 것 같아요. 이런 어려운 상황이고, 그다음에 흔히 농산물 직거래법에 이보은 대표님 말씀하셔서 찾아봤는데 그 법률이 있는데 아마 농부시장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이라면 그게 유일한 법률에 가까울 건데 거기에 보면 직거래 장터가 규정돼 있고 우리가 아는 농부시장들이 직거래 장터에 해당되는데 직거래 행위에 대한 규정이 좀 애매해요. 시장 관리자의 역할이 포함된 직거래 행위가 규정된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직거래 장터를 열게 허가해 주세요. 그러면 관리 주체가 수수료를 떼는 거에 대해서 관리 주체가 관여해서 뭘 수수료를 떼거나 이런 부분은 해당이 없어 법에. 그러니까 수수료 떼지 말고 직거래 장터를 열면 허가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법률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사회적 문화적 기능, 농부장터가 지닌 농부시장이 지닌 사회적 문화적 기능이 농산물 직거래법에 제가 보기엔 별로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법에 따라서 이제 5년마다 한 번씩 작성하게 돼 있는 정부의 기본 계획인데 오늘 계기로 제가 겨우 살펴봤는데 쭉 읽어보니까 역시 여기에도 사회적인 측면, 만남, 뭐 교환, 정보의 교환, 상징적인 것 이런 것들은 전혀 관련이 안 돼 있고 정부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좀 걱정되는 것도 있어요. 직거래 장터의 표준 운영 규정 마저 및 표준 모델을 정립하는 게 현재 목표입니다. 정부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미국 농무성에서 발간한 파머스 마켓 운영 가이드를 흉내내서 만들겠다 그러는데 정부는 어떤 식으로든지 통제를 해야 되니까 규정을 만들 수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의문을 드는 거는 농부시장의 규칙은 누가 만들어야 되느냐는 문제예요. 커먼즈라고 했잖아요. 관계자들이 만들어야죠. 이게 기본이 되고 또 정부는 정부 입장에서 통제를 해야 될 테니까 협상을 하고 지자체를 포함해서 논의하고 이래야 되는 거지 정부가 모든 농산물 직거래 시장의 장터에 적용될 표준 규칙을 만든다? 이거는 농부시장이 커먼즈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소치인 거죠. 그래서 아직도 좀 갈 길이 굉장히 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망은 그렇습니다. 저는 심하게 낙관하진 않지만 낙관합니다. 농부시장은 어쨌든 늘어날 겁니다. 왜냐? 세상에는 하지 말라고 밟아도 솟아오르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저는 농부시장도 그런 거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마트에 농산물을 소량의 농산물을 이마트에 납품을 했을 때 4분의 1 소비자 가격의 4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3 정도를 농민 손에 쥐어준다면 농부시장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한 계속 생겨날 겁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서 낙관한다는 얘기입니다. 과제는 그렇습니다. 쭉 드린 말씀인데 농부시장이 커먼즈라는 것을 관계되신 분들이 다시 한번 인식하고 농부시장을 그런 관점에서 조직하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 공동의 규범을 만들고 사회적인 차원의 교류와 소통을 강화하는 방식의 운영, 품질 차별화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견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쨌거나 우리나라에서 시장을 여는 거는 여러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행정규칙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힘들지만 끈질기게 협상하고 타협하고 가끔 싸우기도 하고 이런 일을 아주 피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로이문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렇지만 잘 몰라요 사람들이 농부시장을. 이런 것이 농부시장이라는 것을 농민들이나 특히 시민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노출시킬 것인가. 오늘 행사 같은 것도 그 일환이라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